10명의 무장 괴한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합니다. 괴한들은 대사관 직원들의 팔을 묶고 총으로 위협했는데 그 사이 몰래 숨어있던 대사관 직원의 부인이 빠져나와 스페인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괴한들의 리더는 대사관 직원으로 위장을 해요. 이곳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출동한 경찰들을 돌려보내는데요. 와, 영화네. 뿐만 아니라 북한 대사관의 상무관에게는 탈북을 권유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그 후 괴한들은 컴퓨터와 휴대폰, 하드디스크를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완벽한 작전에 딱 한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괴한들의 리더가 범행 현장에 바로 이것. 운전면허증을 어떡해.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 과연 떨어진 운전면허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또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 셜록 홈즈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저희도요. 이게 말로만 들어도 막 네.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너무 같은 대담하죠. 이야기잖아요. 김성민 대표님, 도대체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건가요? 예,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에서 이제 진행한 일인데요. 이 단체의 수장은 에드리안 홍창. 저희들이 과거에 알 때는 그냥 흔히 에드리안 홍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네. 이 자유조선의 그 전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입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과거에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안전한 것으로 빼돌림으로써 한번 이름을 알렸던 단체인데요. 아, 프랑스에선가 뭐 위험했을 때. 그렇죠. 예. 한 2년 동안 잠잠해져 있다가 3월 1일에 이제 저들이 이제 우리가 북한의 유일한 임시정부다. 우리는 김정은 체제의 변화를 촉구하고 체제 전복을 촉구하는 단체다라고 하면서 선언문도 발표합니다. 여태까지도 언론이 가만히 있다가 자, 이 들어왔던 애들이 신분이 나왔다. 스페인 법원에서 발표하면서 에드리안 홍한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서 야, 그럼 2월 달의 사건도 이 친구들이 했구나. 라고 이제 알려진 사건인데 저 천리마 그 민방위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그룹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리마 민방위가 김한솔을 구출해내고 그 천리마 민방위가 올해 3월 1일 날에 자유조선으로 우리가 변신을 했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 현재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신변은? 홍은 지금 스페인 당국에서 공개 수배 당했죠. 아, 수배령 중인 거예요? 네, 수배령 중인데 지금 현재 미국에 지금 숨어 있는 거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that things are so bad on such a scale and scope that it sounds fake. It sounds like it's a lie. 에이드리언 홍의 프로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이름 홍으뜸. 네. 예일대 출신으로 멕시코 국적의 미국 교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인권운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탈북민 구출 사업을 하는 링크를 설립한 후에 그만둡니다. 그리고 2015년에 북한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반북단체 조선연구소를 설립을 했는데 뿐만 아니라 뭐 각종 세미나 또 대학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했고요. 2008년에는 이화여대에서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에이드리안 홍에 대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에드리안 홍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홍창까지 달려있냐면은 스페인 문화권에서는 태어날 때 아빠 성과 어머니 성을 같이 물려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성이 장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플레이밍이 아니구나.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맞아. 김일중 씨? 준혁 씨도 얘기할 게 있어야죠. 오늘 김일중 2번 당했다. 준혁에게 2번. 몇 살이에요? 에드리안 홍이. 야, 나이를 물어보냐? 아니 저기 준혁 씨 말고 에드리안 홍이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제일 친한 게 나이를 묻는 네. 거야. 몇 살이에요? 만 35세입니다. 준혁 씨 말고요. 네, 에드리안 홍씨 만 35세입니다. 물어보지 마요, 그냥 차라리. 오늘 좀 혼란스럽네. 아, 진짜 우리 혼란스럽네요.
자리에 에드리안 홍을 만난 분이 계십니다. 네. 와, 강철환 대표님이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한 5년 전에 이제 뉴욕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중국에 이제 탈북자 구출하러 갔다가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거기서 체포됐는데 자기가 구출한 그 탈북인들이 전부 다 북한에 끌려갔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속이 상하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이라는 거대 권력 기구가 힘없는 북한 동포들 너무 이제 무참하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이제 해보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관한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제 책을 보고 이제 완전하게 돌아서게 된 계기가 됐고요. 부시 대통령의 초빙을 받고 백악관에 가서 이제 좀 이슈화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백악관 행사를 한 다음에 11개 대학을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작해가지고 예일, 뭐 하버드, 시카고대, 버클리, 스탠포드 해가지고 쭉 돌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뭐 스페인어, 영어에 능통하고 제가 처음 봤을 때는 한국어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한국어도 유창하게 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 뭔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강한 그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도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한 20 초반? 그때 한 24살 됐었고 제가 막 40대 초반이었고. 대단하다. 네, 그래서 나이는 어렸는데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고 너무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나다 보니까 변호사 공부해가지고 정치인으로 해라. 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북한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제 나는 북한하고 뭔가 승부를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일까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북한 출신이다, 탈북민이다 이러면 이유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이 인권을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근데 뭔가 또 미국 그렇지. 시민에다가 뭔가 이 계기나 아니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꼭 이거를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가 그 탈북자 구출을 약간 좀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현장에 가서 탈북자를 데리고 이제 움직이다가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는 예일대 학생이고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옆방에 보니까 뭐 고문하고 때리고 막 하다가 이제 끌고 가니까 그 모습이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 유린 현장을 직접 봤기 때문에 더 이제 강한 어떤 그런 반감이 생긴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미국 11개 대학을 다니면서 그 현장을 경험해 보니까 그 교포 학생들이 그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교육의 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향민들의 후손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북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북한 인권에 관심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드리안 홍이 속해 있는 단체가 자유조선이라는 단체잖아요. 네. 근데 피습 사건을 자유조선 혼자 했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스케일이 좀 크지 않아요? 그 에드리안 홍이 이제 저희 북한 인권 활동할 때부터 저는 쭉 지켜봤는데 지금은 에드리안 홍이 링크를 그만뒀죠. 언제 그만뒀지만 링크가 만들어진 목적은 탈북자들을 미국과 한국에 데려오는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미국 국무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면서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작업을 했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고쳐서 지금 자유조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이런 이야기를 하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스페인 대사관에서 가져온 귀중한 정보들을 FBI와 공유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과 함께 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많은 탈북자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운동을 했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이럴 때 국제사회가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제 대사관 하나를 점령하려면 이게 뭐 머리 하나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수훈련을 받거나 뭔가 그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조직으로 구성이 돼 있고 사실 북한에게 가장 목을 매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 시리아나 그 이란 같은 나라에서 북한 핵기술을 받으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만약 북한 핵이 그걸로 가게 되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 유럽의 북한 대사관 여러 개 있긴 있어요. 근데 이탈리아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방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북한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스페인은 약간 방첩이 느슨한 나라입니다. 거기가. 약간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럽을 통해서 정보가 수집이 되고 이게 중동과 아프리카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 대사관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술해 보이지만 여기가 정보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그걸 털게 되면 중동과 아프리카로 가는 모든 정보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특히 핵 관련 정보가 있게 되면 대박이죠. 이게. 그러겠네요. 예. 이렇게 여러 나라가 막 이 사건에 이렇게 얽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런 그 반북 단체가 그러면은 자유조선 하나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개가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이 자유조선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사람들이 합쳐졌는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탈북민들 속에서도 유럽에 나가 있는 소위 우리 말하면 특전사 출신 탈북자들도 많으니까 행동에 가세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지금 LA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망명정부를 얘기하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어요. 2년째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험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35어실 거의 간부라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편지가 와요. 북한에서? 아니요. 싱가포르에서. 편지 보고 놀랐어요. 무슨 까만 종이를 싸고 은박지로 싸고 북한에서 서히 이제 그 비밀을 엄수할 때 하는 봉투에 넣고. 근데 그런 게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핵심은 홍콩에 저희들이 어른이 있으니 그 저희들이라 하면 공작원들이라든가 외교관들이라든가 공개되지 않은 이런 어른들이 있으니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 신변보호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외 나가냐고 그러다가 차라리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북한 자유주간 하니까 혹시 미국에서 만날 수 있냐. 그러니까 오케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났더니 홍콩에 저들의 이제 조직의 어른이 있고 저희들은 북한 내부에 김정일 시대에 이제 밀려서 나온 거의 간부들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과 함께 일해볼 생각이다. 라고 해서 뭐 혼자서 결심한 일은 아니다. 여기 단체장들도 함께 왔으니까 함께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연락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김정남이 이제 피살당해요. 아이고. 송주가 어머니, 동상 까기가 뭘 것 같습니까? 한때 북한에서 저 사건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동상까기란 게 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저게 동상까기를 안 하고 북한에서 돌아가는 동까모 약칭해가지고. 동까모? 네, 동까모로 해서 그때 한국에서 미국 놈들이 간첩을 들여보내서 국제 간첩이 들어와서 이거 동상을 까자고 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별난 진짜 수많은 일화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저 사건 때문에. 원래 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의 준말이 동까모였고요. 이 동까모는 우리가 한때 만들었던 통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동까모.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식하고도 비슷한 연관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해 이제 12월 30일 날에 성년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탈북자들이 뭐 한 80명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내년에 우리는 좀 더 보다 나은 일을 하고 네.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자. 그러면서 동상을 만약 까부신다면 우리가 만약이라는 존재를 딱 달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공포에 쩌들려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까. 그 많은 우상 숭배의 그 상징물이 동상인데 하나 한번 이렇게 넘겨볼까? 이걸 하면 우리가 진짜 한국민들로부터 지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단 우리가 뭐 어디서 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 직접 우리가 한번 모아보자. 몇 년도예요, 이게 얘기한 게? 2012년 12월 30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월. 12년 12월. 2012월. 이상하다. 너 때문에 그래. 야, 이거 불림병이냐? 2012년. 야, 일중아, 너 때문에 그래. 아니 2012년. 2011년 12월 31일. 2011년? 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군대들 제대군인 모임을 제가 이제 대표로 맡고 있었는데 그 제대군인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 덩까모에 돈이 많다는데 좀 달라. 그럼 내가 동상 깐 건 1도 아니다. 와. 그 덩까모 통장에 200만 원도 안 됐어요, 솔직히. 우리들이 17반 1,000원, 2,000원, 만 원씩 내는 거니까 그 친구가 불렀던 액수는 정말 꽤나 많았고요. 그래서 후에 한번 다시 만나서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점심 한 끼 먹고 헤어진 친구인데 그 해에 이제 중국에 나가서 그 북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TV에 이제 그 저를 만났던 전영철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김성민 놈이 시켜서 내가 지금 동상을 깔아왔다가 잡혔다.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조선 괴뢰패당의 임무를 받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용 파괴함의 책동을 감행하려다가 적발 체포된 전용철과의 기자회견을 녹화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직업도 없이 하루하루 보내던 지난해 11월 8일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국어의 모락단체인 국민전 대표로 가는 김성민 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이놈은 저에게 지금 국민전에서 덩까모라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서 깊은 나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후원을 해주고 있다. 놈이 되셨군요.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야 김소민 놈 여기 앉아있는데 하고 야, 나 잠깐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국내로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저 이거 봤어요, 북한에 있을 때. 평양에 있을 때 방영이 됐거든요. 되게 충격이었죠. 근데 대표님 이름 딱 들었을 때 되게 낯설지가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나 했는데 조국에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막 동상 까보시기 모임이다. 그 줄여서 덩까모다. 근데 그 동상을 까보시고 거기 그 자리에 지하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때. 그걸 보고 되게 그 당시 격분했었죠. 어디 우리 최고의 전엄을 당시 엄청 세뇌된 상태였으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진짜 많구나. 내가 정말 막 이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덩까모라는 것도 알게 되고 최초일 거예요. 맞아. 야 해외에서 그래도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오히려 더 알게 됐네. 네. 그리고 이걸 주도하는 게 탈북자라는구나. 이거 어려서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김일성 동상이 38,000개가 서 있어요, 지금. 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탈북자 수만. 그게 김일성만 38,000개고 이제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그 옆에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데 곧 7만 개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온 나라가 동상이고 그리고 이제 평양의 만수대 동상을 포함해서 주요 동상에는 보초가 다 무장보초가 서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장보초가 서 있다는 것은 동상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제 그 90년대 후반에 그 300만이 굶어 죽고 막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를 때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해산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동상으로 가다가 중간에 폭발해가지고 이제 실패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떡해. 그런 집중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의주 지역에서 그때 이제 그 그러니까 구리를 이제 중국에 팔게 되면 돈이 굉장히 좀 비쌌어요, 그때. 그래서 잘라가다가 이제 김일성 동상 다리를 잘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사건이 크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동상을 완전히 이제 뭐 살아있는 김일성처럼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됐죠. 예. 제가 이자가 동상 그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여기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거기 아마 성우동 예술대학이 있어요. 예술학원. 그 예술학원까지 이 자그마한 벤치들이 다 서 있는데 거기에 사복한 사람들, 장애용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왜 이리지 일이 있겠구나 하고 가는데 폭파 소리가 압록강에서 성우동 수원지동에서 폭파나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 알아보니까 이 주령님 동상을 간첩이 깔아 들어오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중간에서.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동상. 압록강 중간에서 폭발했다고요. 그러니까 동상을 폭파시킨 건 아니죠? 아니고. 네, 그래 그걸 붙잡아서 소문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때. 아니 근데 그 말이 동까무지 사실은 제가 거기 있는 입장이면 사실 엄두가 안 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저거를 행동하는 그 주민이 있다는 게 너무 놀랍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안에 내부에서 그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그 움직임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2011년도에 평양에서 이제 그 혁명의 성지라고 하는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그 만경대 고향집에 그 문짝
집을 누가 뜯었어요, 이거를. 문짝을 뜯어가지고 이거 도망갔어요, 이거 가지고. 근데 이게 큰 일이죠, 북한. 이게 특대형이죠. 탈북하려다가 거의 3대가 멸할 일이죠. 3대가 멸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이 태어난 생가라는 것은 모든 북한 주민이 다 와서 봐야 되는 혁명의 성지인데 그 혁명의 성지에 그 대문짝을 뜯어갔으니까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인민보안성 주상선이가 목이 날아갔어요. 뭐 어떻게? 네, 제가 살던 곳이 그 김정일이 곧만 죽고 그 태양상을 건설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김부자를 타도하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옷을 거기다 깔짝만하게 양쪽에다 글을 써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아침마다 가서 그 청소를 하거든요. 뭐 깨끗하게 뭐 하는데 아침에 딱 가봤는데 그걸 모두 사람 시민들이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그걸 닦는 사람도 없었어요. 사진사들이 와서 사진을 다 찍고 그리고 국가보위부에서 와서 매 주민마다 우리를 또 다 글을 쓰게 했어요. 네, 실체 조사를 한다고. 근데 잡지는 못했는데 네, 못 잡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얼마나 그랬으면은 우리 곁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구나. 약간 희망이 등대였던 거예요. 아, 진짜 우리도 뭔가 그러면은 조금만 하면 뭐 되겠구나. 대단하네. 예. 1년에 한 번씩은 필체 검사를 해요. 그 필체 검사를 하게 되면 어디다 낙서했지? 난 여태 못 봤지.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자기 필체를 이렇게 들통이 안 나려고 왼손으로 쓴대요. 그래서 오른손 한 번 쓰고 왼손으로 쓰게 만들어요. 아유, 희하다. 아니 근데 이만하게 동상에다가 쓴 거면 그만하게 써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작게 써도 그 사람의 필체는 크게 써도 똑같이 간대요. 그 태양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용생탑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산에 가서 아예 대리석을 갖다가 막 깎아가지고 막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뭐 원수님, 수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탑이 있거든요. 근데 그 탑에다가 누가 그 폭탄을 설치를 한 거예요. 폭탄 설치하고 그 김일성 연구실에다 돌 던져갖고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네. 그거 잡는다고 강계시부터 그 자강도 시 전체를 다 잡았던 적도 있거든요. 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크고 작은 쿠데타 말고 굉장히 어떤 북한 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됐었던 쿠데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1990년대 말에 체제가 전환기로 넘어갈 때 이제 김정일 체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조선인민군 제6군단 산하 이제 군인들이 폭동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들은 청진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거의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 병력이었는데 굉장히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그 쿠데타가 무위로 돌아가고 전원이 다 거의 가담했던 수백 명의 장교들이 다 몰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네, 저희 가정에 아픈 상처가 있는데 이제 그 육군단 말하니까 육군단 포사령관이 제 삼촌 장인이었어요. 근데 그 우리 삼촌이 도당 간부로 있다가 하루 이렇게 승용차가 와서 트럭이 와서 와이프하고 아이를 젖 먹는 아이를 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싣고 가는가? 너는 야 이 자식아 너는 몰라도 돼 하고서리 그날 우리 삼촌을 자천시켜서 이래 어느 한 농촌에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아이는 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유치원 가니까 가는 데를 안 갔어요. 그리고 그 손자리에서 이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때 제 그 삼촌 장인이 포사령관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관리소 가서 무참하게 이런 얘기 중에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어떤 해군 우리 출연자 있었는데 누가 오더니 차에서 잡아갔대. 잡아가면서 왜 잡아가냐고 했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장성택의 친척이라고. 근데 자기가 장성택과 친척인 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렇지, 그거 얼마나 억울해. 그냥 그렇게 잡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젖 먹는 가난 아이도 잡아가는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정말 성공을 하는 쿠데타였다면 이게 완전 역사가 달라지는 건데. 그래도 따져봐야 될 점은 있습니다. 군부에 의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과연 군부가 일으킨 정권이 우리가 원하는 정권일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똑똑해. 난 그 생각까진 못했다 진짜. 난 그 생각까진 못했다.